그 밭은 원래 내 거야. 막내가 뭘 안다고 그걸 가져가?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하루, 상복도 벗기 전에 터진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집이 한둘인가요? 아버지 보낸 지 단 하루 만에 눈물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건 돈 이야기였습니다. 사업망에서 이혼 직전인 첫째는 밭이라도 팔아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쳤고, 둘째는 우리 집도 빠듯하다며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진수. 그저 영정사진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도, 피도, 눈물도, 약속도 모두 다 부질없구나.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서랍을 열더니 낡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유언 말고 내 유언을 보여줄 때가 됐구나. 그 안엔 한 장의 서류. 내용을 본 순간 형제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인생은 그날부터 바뀌더군요. 그리고 모든 판이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 장례 후 첫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박진수예요. 올해 40. 시골 군청에서 공무원 생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떠날 이유도 없었고 떠나고 싶지도 않았죠. 아버지 장례식장 분향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상여가 나간 지 이제 2시간. 아직도 국화꽃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버지는 평생 땀 흘려 일만 하시다 가셨습니다. 말수 적고 술도 안 드시고 그냥 묵묵히 사셨던 분이에요. 큰형이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담배 냄새가 확 풍겼어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눈빛이었죠. 어머니가 제 사상을 정리하시며 낮게 말씀하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당연했죠. 남편 일은 지 사흘밖에 안 됐으니까요. 작은 형이 양복 단추를 풀며 다가왔습니다.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어요. 계산기를 꺼내는 손놀림이 빨랐죠. 역시 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런 표정 생전에 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죠. 큰형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뭐라고 했습니다. 듣기 싫었어요. 작은형은 이미 땅값을 계산하고 있었죠. 예금 통장 잔액까지 어떻게 알아냈는지 술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을 닦던 손을 멈추셨어요.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아버지 떠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돈 얘기냐? 목소리가 차가웠죠. 저런 어머니 목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작은 형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현실이 어쩌고 감정이 어쩌고. 듣다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형들,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얘기합시다. 큰형이 버럭 소리쳤어요. 야, 내가 뭔데 끝내? 네가 제일 이득 보려고 그러는 거 아냐?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 앞에서 싸울 순 없었으니까요. 큰형이 제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니들 아버지 가신 지 한 달이 지났냐? 1년이 지났냐? 이제 겨우 하루 지났는데 그 꼴랑 밭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다투고 난리들이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문상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다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큰형과 작은형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남았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차에 앉아 담배를 피웠어요. 원래 담배 안 피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죠. 형들 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형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또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인수야, 법무사한테 가자. 아버지 유언장 확인해야지.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봐라. 아버지가 남기신 게 어떤 건지 너도 알아야지. 법무사 사무실은 읍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낡은 건물 3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큰형과 작은형은 이미 와서 앉아 있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서류를 펼쳐놓고 계셨죠. 안경을 고쳤으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재성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큰형이 팔짱을 끼고 앉았어요. 작은형은 볼펜을 딸깍딸깍 눌렀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첫째, 시골밭 2,000평은 막내 박진수에게 단독 상속한다. 순간 큰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둘째, 예금 1억 원은 새 아들에게 균등 분배한다. 끝.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작은형은 멍하니 서류만 쳐다봤죠. 큰형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누구는 밭을 가지겠다 하고, 누구는 예금 얼마나 된다고 나누냐고 하고, 법무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큰형이 저한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보고 아버지 꼬셔서 밭 넘긴 거라고. 저도 몰랐다고 말했어요. 정말이었죠.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셨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세뇌시킨 거 아니냐고. 말 조심하라고 제가 낮게 말했죠. 법무사 선생님이 큰 소리로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경찰 부른다고. 작은형이 큰형을 말렸어요. 둘은 저를 노려보며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기도 했죠. 법무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유언장 작성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수는 평생 내 곁을 지켰다. 그 애는 욕심이 없어. 밭이라도 줘야 안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죠. 밖에는 큰형과 작은형이 차에 기대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담배를 확 던졌어요. 큰형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죠.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형들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논밭이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평생 가꾸신 땅들이었죠. 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밭을 제 이름으로 남기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빨래 집게를 든 채 멈췄죠. 형들이 화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유언장 쓰러 간다고 했을 때 말렸다고.
그랬더니 이건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고 하셨대요. 형들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맘대로 하라고 하셨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하필 저한테 밭을 주신 걸까요? 형들한테 원망을 사게 만드실 걸 알면서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형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죠. 작은 형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형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받지 않으면 문자가 왔어요. 내용은 뻔했죠. 돈 얘기, 빚 얘기, 바지 얘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형은 변호사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작은형은 유류분 청구 준비한다고 했죠. 저는 그냥 출퇴근했습니다. 군청에서 서류 정리하고, 민원 처리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논밭을 돌았죠. 잡초를 뽑고 물을 줬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요.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진수야, 니네 어머니 건물 있다며? 무슨 건물? 읍내 중심가에 최고급 10층짜리 니네 어머니 건물이래. 가슴이 철렁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을 가지고 계셨다니.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죠. 어머니, 읍내 건물이 어머니 거예요? 그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이유가 없었지. 담담했어요. 형들이 알면 어떻게 될지 뻔했죠. 형들이 알면 알겠지. 벌써 동네에 소문 다 났는데 어머니는 찌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숨이 섞여 있었죠. 다음 날 큰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야, 진수야. 엄마 건물 얘기 들었냐? 들었어요. 그거 우리도 권리 있는 거다? 미리 정리해놔야지. 나중에 또 싸우게. 끊었습니다. 한심했어요. 며칠 뒤, 작은 형이 집에 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입고 세무사한테 상담받았다며 서류를 펼쳐놓았죠. 어머니는 김치를 담그고 계셨어요. 빨간 고춧가루가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작은 형이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면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자식들 명의로 증여하면 된다고요. 어머니가 김치를 담는 손을 멈췄습니다. 중호야, 네, 넌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번 왔니? 그게 한 번도 안 왔지. 오늘이 처음이지. 그것도 돈 얘기하러. 작은 형 얼굴이 굳었어요. 나가라. 보기 싫다. 작은 형은 입을 다물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죠. 저는 부엌에 서서 다 들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어머니는 많이 우셨습니다. 방문 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방문 앞에 앉아 있었죠. 벽에 기대어요. 다음 날, 이장님께서 마을 일로 물어볼 게 있다고 오셔서 저를 불렀어요. 딘수야, 요즘 힘들지? 괜찮아요. 형들이 유산 때문에 싸운다며. 에고, 사람 마음이 그렇지 뭐. 근데 니도 조심해. 네가 엄마 곁에 있으니까 재산 노린다고 소문 나더라. 귀를 의심했어요. 저요? 제가 재산을 노린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헛웃음이었어요. 결국 형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였죠. 자기들은 손 안 더럽히고 동네 사람들 입으로 저를 욕하게 만든 겁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동네에서 욕먹고 있대요. 어머니, 재산 노린다고.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 입은 원래 그렇다. 형들이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게. 네 형들 참 똑똑하더라. 어머니는 비꼬듯 말씀하셨어요.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숟가락이 무거웠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형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를 준비한다고 했죠.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밥도 잘 안 드셨어요.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지셨죠. 저는 매일 논밭을 돌았습니다. 새벽에도 나갔어요. 해 뜨기 전에요. 아버지가 그러셨죠.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정직하게 대하면 정직하게 돌려준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땅만큼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저 별 중 하나가 됐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죠.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형들의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이젠 협박조였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가만 안 두겠다고요.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차단했어요. 대신 문자가 왔죠. 하루에 10통씩. 욕설도 섞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지나가면 수군거렸어요. 힐끗힐끗 쳐다봤죠. 들리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고개를 숙이고요. 어머니는 점점 수척해지셨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지셨어요. 밥을 안 드시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밥 좀 드세요. 그래. 그러고는 몇 숟가락 드시고 숟가락을 놓으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큰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번호를 바꿔서 걸었더라고요. 받았습니다. 야, 진수야. 너 계속 이럴 거야? 형이 이렇게까지 나오기 싫은데 밭 팔아서 돈 나눠? 공평하게. 그건 안 돼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겠냐? 네가 세뇌시킨 거지?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됐어요. 다음 날,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이었어요.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형들이 소송 넣었어요. 그래. 어쩌겠니? 받아들여라.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그래. 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진수야, 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네 형들 때문에. 네가 고생하잖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엄마가 다 안다. 엄마가 얼른 죽어야지. 너무 오래 살아서 못 볼 꼴을 다 본다.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형들 불러야겠다. 왜요? 보여줄 게 있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단단해 보였죠.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일주일 뒤, 어머니가 형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큰 형과 작은 형이 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무슨 일이세요? 큰 형이 못마땅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앉아라. 세 형제가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낡은 서랍을 들고 나오셨죠. 이게 뭐예요? 작은 형이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유언은 봤지? 봤죠? 근데 말이다. 내 유언은 안 봤을 거야.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큰 형과 작은 형이 서로를 쳐다봤죠. 어머니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였어요. 손때가 묻어 있었죠. 이게 뭔데요? 내 유언장이다. 큰 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작은 형은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어요. 이게 읍내에 이번에 새로 들어선 10층짜리 건물 등기증이다. 형들 눈이 더 커졌어요. 이 건물이 니네 엄마 재산이야. 시가로 30억. 큰 형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작은 형은 서류를 빤히 쳐다봤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지난 한 달 동안 뭘 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시리개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죠. 태식아, 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동생 고소하려 했지. 중호야, 넌 동네방네 네 동생 욕 퍼뜨리고 다녔지.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다 알아. 니네가 뭘 했는지 엄마가 다 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진수는 뭘 했니? 매일 밤 논밭 돌면서 이 아버지 일 대신하고 나 밥 차려주고 나 병원 데려가고 그렇게 살았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결정했다. 이 건물은 진수 내 거다. 큰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뭐가 너무해? 밭도 진수가 받았는데 건물까지요? 어머니가 두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래. 밭도 주고 건물도 줄 거야. 왜냐면 넌 책임을 잃었고 중호 넌 사랑을 잃었어. 진수야, 넌 욕심이 없구나. 그래서 이건 다 내 거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형들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으니까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네가 법 운운하냐? 네가 부모 앞에서 법 틀먹여? 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넌 20년 동안 뭘 했니? 사업 망하고 빚만 지고 집에 돈 달라고 손만 벌렸지? 그러면서 부모 챙긴 적 한 번이라도 있었냐? 큰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호야, 넌 멀쩡한 월급쟁이면서 왜 부모한테 한 푼도 안 보냈니? 네 자식들 학원비는 그렇게 잘 되는데. 작은 형도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진수는 달랐어. 얜 군청 월급 적은데도 매달 생활비 보태주고 아버지 병원비 다 댔어. 니네는 알기나 해? 아버지 암 선고 받으시고 2년 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천만 원이야. 진수가 다 댔어. 니네는 10,000원도 안 냈지. 형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밭을 진수한테 준 거야. 당연한 거였어. 더 이상 이유 없지. 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이건 내가 젊었을 때부터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이내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셨어. 나 혼자 장사하고 아껴 쓰고 그렇게 모은 돈이야. 어머니, 근데 이것도 진수 줄 거야. 왜냐면 얘만 날 사랑했거든.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미안하다. 진수야, 네 형들 때문에 네가 고생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들은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큰형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작은형은 눈물을 닦고 있었죠. 한참 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이다. 네, 진수야, 이 건물은 내 이름으로 할 거야. 하지만 이 형들이 다시 일어서면 방 하나씩은 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어머니, 가족이니까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야. 큰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작은형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두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니네 반성하는 거 맞니? 네, 정말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달라져라. 진짜 형답게, 진짜 가족답게 살아라. 그날 밤, 형들은 집에 남았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형이 집에 찾아왔어요. 손에 과일 박스를 들고 작은형도 함께였죠.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메뉴였어요.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상을 날랐습니다. 형들은 마루에 앉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내 식구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앉은 자리였죠. 큰형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작은형은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쳐다봤죠. 어머니가 국을 떠주셨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없이요. 된장찌개 냄새가 따뜻했습니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었어요.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형이 욕심이 많았지. 형 또 한편으로는 나 혼자 그렇게 다 받는다고 해서 형들이 화난 부분 이해해. 아니야. 형이 정말 잘못했어.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형이 몰라줬대. 작은형도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미안해. 우리 엄마 대단하시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산이란 건 돈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가족을 다시 모으는 이유가 돼야지.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저 빈자리에요. 환하게 웃으시며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았죠. 밥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이야기는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돈과 재산만 쫓았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무관심했지만 유산 앞에서는 누구보다 탐욕스러웠죠. 그들은 장남이라는 자격, 법적 권리를 내세웠지만 정작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사랑은 없었습니다. 반면 막내 진수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부모 곁을 지켰고
당연한 도리를 다했을 뿐이죠.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혜로웠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을 시험했고 진짜 효도와 가짜 효도를 구별했죠. 유산은 단순히 물려주는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진심을 확인하는 도구였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것, 유산은 자격 있는 자가 받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에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가족을 망가뜨리지만 진심은 가족을 지킵니다.